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세션 진행을 맡은 AWS의 클라우드 서포트 엔지니어 김보영, 박진희. 하영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존 EKS 장애 이렇게 해결하세요라는 주제로 EKS와 관련된 좀 비교적 최신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EKS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좀 운영 피로도를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AWS에서 클라우드 서포트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로 컨테이너나 아니면은 IAC, 요 Q 디벨로퍼를 포함한 CDA 요런 도메인에 대한 서비스에서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번 세션이 마지막 세션인 만큼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보다는 데모 영상을 통해서 직접 다양한 기능들이 동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각 기능별로 좀 자세한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모입니다. 데모 세션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데모에 사용된 EKS 클러스터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것이 데모에 사용된 EKS 클러스터고 두 개의 가용 영역에 하나의 관리형 노드 그룹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이시는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입니다. 클라이언트가 UI로 호출을 하면은 UI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뭐 오더나 체크아웃 카트 이런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로 호출을 하는 구성이라는 점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이번 데모 세션을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데모는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두 사람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모 세션의 주인공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데브옵스 엔지니어 역할을 1일 동안 맡게 될 박대복 역할을 할 박진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이제부터 박대복이죠. 저 박대복은 데브 스테이지 그리고 프로덕 총 3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고요. 개발 인력들이 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저에게 다 연락을 주시고요. 원인 같은 걸 파악할 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최근에도 새벽 장애가 갑자기 발생해서 장애 대응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뭔가 마음적으로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네, 저는 옆에 있는 하지원 역할을 맡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의 데브옵스 엔지니어 분들을 위해서 좀 각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별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EKS의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좀 운영 부담을 경감을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대복님의 첫 번째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저번에 갑자기 PM님께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서비스 접속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급하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확인해봤는데 큐브시텔로 뭐 겟 노드 파드 확인해봤는데 노드도 또 파드도 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좀 시간을 오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나 파드 상태 같은 건 저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 레벨에서의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운영 인력이 적다 보니까 이런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APM 툴입니다. 이 케이스와 기능이 좀 통합된 게 올해 5월 정도라 가지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의 특징으로는 먼저 AWS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AWS에서 제공하는 뭐 EKS뿐만 아니라 ECS, EC2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과 쉽게 통합이 가능하고 아래에 보이시는 서비스 대시보드나 애플리케이션 맵 같은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의 상태나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호출 관계를 좀 시각화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기능들이
뭐 사이드카 컨테이너를 주입하거나 아니면 소스 코드 SDK 수준에서의 변경 없이도 동작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거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솔루션 같은데요. 혹시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가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도록 IAM 롤을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대상 EKS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와치 옵저버빌리티 추가 기능을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는 할 게 많이 없다고 했는데 뭔가 필요한 것도 많고 사전에 구성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네, 다음에 데모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요 두 가지를 웹 콘솔을 통해서 아주 쉽게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 와치 웹 콘솔에서 애플리케이션 신호 아래 서비스를 선택한 화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 시작하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설정 과정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화면에서 서비스 검색 시작이라는 버튼을 통해 가지고 아까 첫 번째 보셨던 IAM 롤을 이렇게 쉽게 버튼 한 번 클릭만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를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활성화하려는 대상 클러스터를 이렇게 선택하면 만약에 추가 기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추가 기능을 설치하실 수 있도록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추가 기능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기능이 설치되고 나면 아래쪽에 모니터링 대상 서비스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대상은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아닌 워크로드를 직접 배포하는 디플로이먼트나 데몬셋, 스테이트풀셋 같은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는 지금 현재 4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바나 파이썬, 노드.js, .NET 이렇게 4가지 언어가 지원된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그러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데모 영상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를 활용해서 트러블 슈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리테일 스토어 아까 보신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500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 대시보드를 확인해 보면 비정상 상태의 서비스가 2개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면 대시보드의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가 UI와 체크아웃 이렇게 2가지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SLI 브리치 관한 UI 서비스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체크아웃 서비스로 호출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엣지 화살표 부분을 선택해 보면 UI에서 체크아웃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호출 과정에서 여기 체크아웃 경로로 호출을 하고 있는데 장애 발생률이 100%로 모든 호출이 실패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서비스 화면으로 돌아와서 SLI 상태가 좀 비정상이었던 UI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 몇 가지 좀 골든 매트릭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래 디펜던시 어베일러빌리티 이슈 그래가지고 UI 서비스와 체크아웃 서비스 간의 호출 관계에서 소켓 익셉션이라는 예외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까지 이렇게 웹 콘솔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시보드나 메뉴에서 SLI 그리고 SLO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일까요? 네네, 데모 영상에서는 사실 미리 생성된 SLO를 사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SLI와 SLO를 직접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SLI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실제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좀 측정 가능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요청 중에 성공한 요청의 비율이나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의 최대 응답 시간 같은 거를 SLI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LO는 SLI에 대한 목표 값을 설정한 서비스 수준 목표로 실제로 운영할 때 서비스의 운영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요청 중에 성공한 요청의 비율이 39 이상으로 설정하겠다거나 특정 기간 동안 최대 응답 시간을 200ms 이내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SLO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 링크도
이제 첨부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APM, 클라우드워치 어플리케이션 시그널스를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엔 저와 지원님의 역할을 잠깐 스위칭해서 제가 지원을 드리는 역할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고민은 어떤 걸까요? 네, 이제 덕분에 애플리케이션 장애 감지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케이스를 운영하다 보면 노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떤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운영하시다 보면 당연히 노드에서 인프라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예 자동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비교적 최신 기능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문제가 자동으로 자는 사이에 해결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이제 밤에 뭐 더 이상 콜을 받거나 뭐 휴일에도 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토 리페어는 이제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관련 노드 그룹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수동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그냥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노드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같이 함께 사용하셔서 하시면 보다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감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 감지된 문제에 대해서 복구 동작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또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화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클러스터 콘솔에서 노드 그룹을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장 하단에 노드 자동 복구 구성이라는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자동 복구를 활성화해서 이를 적용하면 아주 손쉽게 노드 자동 복구, 오토 리페어 기능을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노드 그룹에 대해서 활성화했지만 새로 노드 그룹 생성하실 때 이 기능을 활성화하셔서 생성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 혹시 오토 리페어를 사용해서 직접 노드를 복구하는 사례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지금 노드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서 잠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ubectl get 노드 명령어를 작성한 상황이고 총 4대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VPC CNI 데몬셋이 총 4개가 배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3개밖에 배포가 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가 되지 않은 노드의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해보면 네트워킹 레디라는 컨디션이 false로 되어 있고 그 자세한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IPMD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드에서 실행 중인 노드 모니터링 에이전트의 파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니터링 에이전트 로그를 한번 확인하도록 kubectl 로그 명령어를 작성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확대를 해볼게요. 혹시 이 케이스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61679 포트가 어떤 포트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VPC CNI에서 사용하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VPC CNI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트고 이 포트로 지금 커넥션 리퓨즈가 발생하는 상황을 저희가 에이전트 로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노드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콘솔에서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콘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같이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KS 클러스터 콘솔 화면 접속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뭔가 클릭하고 싶어지는 노드 상태 문제 1,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어떤 노드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정상 노드와 비정상 노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표도 제공이 되고요. 그 아래에는 노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컨디션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관측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오토 리페어가 작동해서
노드를 자동으로 복구하고 그러고 나서 복구를 할 때 저희는 이제 노드 교체를 설정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럼 문제가 발생했던 노드는 종료되고 새로운 노드가 뜨게 됩니다. 큐브시티의 get 노드 명령어로 노드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새로 생성한 노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터미네이션이 됐던 이벤트를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사용자 이름 그리고 소스 IP 주소를 통해서 누가 실행했는지, 지금 보면 인풋코드 바이 보시면 이 케이스 노드 그룹 amazon.com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즉 AWS에서 서비스 레벨에서 직접 진행된 오토 리페어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노드 장애 복구 같은 경우에는 오토 리페어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요새 AI로 이것저것 많이 다 하던데, 저희 EKS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도 이런 AI를 통해서 좀 편하게 이슈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kubectl이나 AWS CLI 같은 명령 사용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1차적으로 간단한 체크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러한 니즈들은 바로 요새 많이 MCP 서버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EKS도 MCP 서버가 있습니다. 이 EKS MCP 서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EKS MCP 서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API, 저희가 직접적으로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이제 인프라 담당자분들은 요새 다들 쿠버네티스에 대한 전문도가 높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보안 담당자라든지 다른 분들이 급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MCP 서버를 연결해서 손쉽게 자연어로 쿠버네티스 정보를 저희가 불러올 수도 있고요. 트러블 슈팅,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IAC로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 용도로 예를 들어 매니페스트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공식 닥스를 보면서 작성을 하는데, 이 MCP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저희 어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도 작성을 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MCP를 사용해서 데모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저는 EKS 데모 클러스터의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하는 파드 목록을 확인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QCLI에 입력을 했고요. 한번 기다려 볼까요? 네, 제가 자연어로 입력한 걸 가지고 kubectl get 파드 하고 네임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명령어를 작성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걸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면, 이 부분에서 네, 잠시 띵킹 하는 동안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주면 kubectl 명령어에 대한 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파드, 지금 실행 중인 파드의 그런 목록들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레디가 되어 있는지 재시작이 된 이력 같은 것들, 특이사항 같은 걸 함께 보여주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트러블 슈팅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PU가 가장 높은 파드는? 이라는 프롬프트로 제가 한번 QCLI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kubectl tab 명령어를 사용해서 현재 파드의 CPU와 메모리 사용량을 한 번씩 싹 보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드가 어떤 건지 요약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트러블 슈팅을 하시는데 MCP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용이하실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되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박대복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데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챕터 2에서는 보영님께서 이론으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새로운 구성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데모를 한번 봤으니까 좀 더 개념 설명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리캡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보여드렸던 내용이 서비스 접속이 안 되는 상황 또는 이제 서비스 간의 의존 관계를 파악하고 앱 장애를 좀 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라는 저희 클라우드 워치에 속한 기능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을 한번 봤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의 대시보드가 메인이 되었었고요. 먼저 처음에 나오는 SLO 같은 경우는 현재 또는 현재 중요한 사항 혹은 에러 버짓이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의 진행 상황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그런 대시보드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대시보드는 전반적인 뷰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가장 느린 곳은 어디인지 혹은 종속성은 어디에서 어디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뷰였고요.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파악하고 시스템의 변화나 오류 사항들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에 이상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진단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작동 원리는 이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고요. 한 4단계 정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시는 대시보드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잘 설명해 주셨듯이 EKS뿐만 아니라 람다라든지 EC2 같은 데서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EKS는 애드온으로 바로 설치를 하실 수 있겠지만 EC2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ADOT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언어는 이제 크게 4가지, 자바, 파이썬, .NET, Node.js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계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손대셔야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언어 루비라든지 이런 것은 SDK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람다 같은 경우도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이 람다 계층을 통해서 제공되는 ADOT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람다 함수를 자동으로 계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들이 이제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매트릭이 수집이 되고 또 분산 추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셨던 대시보드와 토폴로지 맵으로 표시가 되는 아키텍처였습니다. 네, 또 앞에서 저희가 SLO, SRI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부분의 외부에 있고 SLA를 통해서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할 때도 사용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엔지니어링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를 측정하고 SLO를 추진하는 SRI를 담당하고 있고요.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SLO와 SLA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이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장표를 한 장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SLO를 좀 더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목표를 조율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장애가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좀 저희 같은 경우도 사건이 하나 있었죠. 모든 회사는, 모든 서비스는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재시도를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들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좀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서화하고 공유하고 피드백을 거치는 등의 여러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드 자동 복구 과정이 있었는데요. 노드 장애 시에 이슈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복구하는 이런 과정을 오토 리페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콘솔에서 직접적으로 이네이블을 할 수도 있고 EKS 클러스터 컨피그를 사용해서 배포하는 경우도
굉장히 간단하게 enable을 이 구성 파일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노드 상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추가를 해보았고요. 여기 나오는 컨디션이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컨디션은 인스턴스를 교체한다거나 재부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수정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 리페어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EKS가 자동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벤트는 일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적의 구성이 아닌 노드 구성 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오토 리페어가 별도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오토 리페어를 수행하는 옵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오토 리페어를 활성화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두 가지 구성 옵션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 한도 구성 같은 경우는 자동 복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안전장치 역할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복구 가능한 노드 수를 제한하고 비정상 노드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수리 구성 오버라이드는 말 그대로 복구 정책을 재정의해서 오버라이드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복구 동작을 재부팅하고 교체하고 조치 없음 이런 수리 조치에 대한 부분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을 최소로 얼마나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KS MCP 연동을 통해서 트러블 슈팅과 큐브CTL 같은 것을 어떻게 편리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지 Q 디벨로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기능 이외에도 코드 리팩토링을 하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기능 구현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QCLI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MCP 연동을 mcp.json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적용된 API를 통해서 베드락이라든지 아니면 AWS 다큐멘테이션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사용자분께서 자연어의 질의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MCP 서버 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툴이 여러분이 이 툴을 써라 라고 명령을 하지 않아도 자연어를 통해서 어떤 툴이 필요한지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서버 툴을 호출하는 과정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통신은 보안 토큰을 기반으로 STS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MCP 서버와 EKS 클러스터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MCP 서버가 수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 토큰을 기반으로 한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셔야 된다. 이런 점은 별도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클라우드워치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MCP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워치 사용하실 때도 동일하게 QCLI에 MCP 서버를 연결해서 질의와 답변 받는 것을 편리하게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박대복 씨와 지원 씨가 소통했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박대복 씨는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레벨의 장애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오셨습니다. 저희 주제였던 EKS 장애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총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애플리케이션 장애 감지는 앱 시그널스, 문제 분석 자동화는 Q 디벨로퍼와 MCP 연동, 또 노드 자동 복구는 오토 리페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고요.